특히 요즘 외교가 또 중요하게 여겨진 이유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 아시겠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예측할 수 없는 이 몸놀림. 그렇죠. 언제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뭐 이럴지 모르는데.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한국 외교가 정말 잘하고 단단해야 되는데 트럼프 시대 한국 외교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트럼프 외교는 중요한 게 뭐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는 게 뭐 일단 거래, 뭐 관세 전쟁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요. 뭐 방산 협력 이런 건 당연히 전 들어가야 되는 걸 생각한 전 좀 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한국 외교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 외교는 이제 정권마다 5년마다 계속 바뀌어오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신남방 신북방 정책에서 뭐 러시아랑 글로벌 사우스 동남아 국가들하고 같이 지내는 것들 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인도태평양 전략 세운 것들 다 좋은 시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연결성이 있어야 되고 이게 중장기적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혹시 또 이번에 또 대선 시즌이니까 혹시 뭐 정권이 바뀌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어떤 큰 틀은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냐면 한국은 사실 실리 외교란 말을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죠. 전 실리 외교 중요합니다. 실리 외교란 말이 중요한데 실리 외교가 그 미국이랑도 이제 같이 밸런스. 하고 네. 경제 측면에서는 중국이랑 좀 이렇게 같이 가는 약간 그런 건가요? 전통적으로는 그랬는데 요즘은 실리 외교가 일단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뭐 발을 넓혀 나간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컨셉이 모호하다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체성이 있는 외교를 해야 된다. 원칙과 가치가 있는 외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 제 말씀은 가치 외교에 경도돼서 다른 국가들을 적으로 돌리자는 게 아니라 그래도 대한민국이 사실 그동안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어떤 혜택을 받아왔고 그것들 통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서 흔히 얘기하는 G7 플러스 외교를 하는 국가가 됐는데 그만큼의 외교 안보적 영향을 끼치진 못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민주화 인권의 가치와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좀 선도적이고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이렇게 선도적이고 주도적이게 하려면 네네. 그리고 이제 원칙 있는 외교를 하려면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원칙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잘 되고 있나요?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이 국내 파트에서 저희가 연구하는 건 이제 사회 기류나 정치 구도 같은 건데요. 왜냐면 외교 자체도 국내 정치에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가 이제 해외 연구원 분들이나 뭐 해외 현직에 계신 뭐 정치인 분들이나 실무자분들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세요. 너네 대북 정책이고 통일 정책이고 외교 정책이고 5년마다 한 번씩 뒤집히는 거 우리 난감하다. 정권에 따라서 너무 완전히 180도 뒤집히니까 뒤집어지니까. 국제 신뢰도도 내려가고 대한민국 너네 뭐 경제 규모나 국격이나 봤을 때 이렇게 안 돌아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냐. 그래서 리스크가 걸려요. 그렇죠. 이게 네. 신뢰를 쌓아가면서 외국과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데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략이 완전히 뒤바뀌니까 그렇죠. 믿을 수 있는 상태로 이제 외교를 하기가 어렵죠. 그런 그렇죠. 상태가 되는 거군요. 사실 이제 외교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신뢰잖아요. 그렇죠. 이 국가와 내가 이런 약속을 하거나 우리가 만들어온 그간의 국가 관계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갈 것이라는 어떤 믿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번 12.3 계엄을 통해서 이게 완벽하게 무너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령을 하는 그날 사실 다른 나라의 외국의 대통령 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키르기스탄에 아니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특정 나라 얘기하기 그러네. 어쨌든 타국에. 어떤 나라에 가서 타국에 갔어. 근데 그날 계엄을 해. 그러면 그 상대 나라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번 사태를 이런 일련의 좀 정치적 불안정을 통해서 저는 그래도 민주주의 회복성을 좀 대한민국 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국민들이 진짜 대단한 모습을 그러니까 보여줘. 어쨌든 어떤 데모크라틱 리질리언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걸 사실은 한국이 또 보여줬고 그런 역량이 있는 나라라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자유민주 원칙 가치를 얘기할 때 또 이런 것도 모범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이런 시기를 겪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걸 앞으로 양극화를 줄여나가고 이런 정치적 불안정 요소들을 차차 좀 완화를 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려면 사실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책임질 건 책임지고 희생할 건 희생해야 되거든요. 그걸 두려워하면 아무는 외교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기에 저희가 이제 민주주의 회복력도 보여줬고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좁은 상상력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외교를 하려고도 계기가 되지도 않았나 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그 국민들이 네네. 우리나라의 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네. 그 회복 탄력성을 국제사회에 보여준 거는 너무나 대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 계엄령을 통해서 이 외교적 리스크가 사실 그냥 단순히 국제사회 신뢰 잃었으니까 다시 쌓아야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신뢰가 무너짐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정치권이나 결정권자분들께 진영을 막론하고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해주신 5년마다 정책 바뀌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 결을 봐야 되는데요. 이게 왜 5년마다 바뀌는지를 봐야 되는데 항상 선거 있을 때마다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전 정권의 정책들을 비판하시면서 심판자 역할을 자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차원에서 타국들이랑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비전을 그려야 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게 내 정권 지지율 가져가고 표를 가져가기 위해서 전 정권이 했던 거를 비판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당연히 주객이 전도되면서 외교가 뒷전으로 밀리고 이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계엄 사태도 똑같지만 외교의 중요성과 이 국제적인 관계 그리고 대한민국 자체 하나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아마 그런 결정들이 쉽게 내려지진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이런 외교적인 것들을 고려하고 평소에 계셨나?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타국의 대통령이 있는데도 계엄을 한 거 아닌가? 전 상식적으로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내가 계엄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최소한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계엄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런 한국 사회가 이 외국 이런 상황이 외국에 보내는 시그널이 어떤 건지 좀 너무 인식이 좀 부재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누가 우리나라를 믿고 같이 안보를 논의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왜냐면 계엄 사태 때도 미군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군이 있고 같이 작전을 벌여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큰 이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로 있었으니까 과연 미국은 앞으로 미국 중심으로 지금 이제 새로운 어떤 패권을 재정립하는 과정인데 제가 미국 담당자라면 저 나라를 지금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번 사태 보면서 제일 처음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한 것도 저는 좀 충격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사실 탄핵 통과 과정에서 또 국회에서 사실은 그 탄핵 처음 1차 탄핵할 때 사유에 같이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한미일과 이상하게 뭐 친하게 지냈다 이런 내용을 탄핵 안에 넣으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굉장히 비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진보 보수를 떠나서 뭐 워낙 사실 뭐 원인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정치적 양극화에 따라서 외교 안보들이 구도가 나눠지는 것들 자체가 저는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넘어서야 된다. 너무 맞는 말씀이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저희 한청포 포럼을 하는 것도 이런 좀 넘어서야 된다. 이런 기존의 담론들 진보 보수로 해가지고 뭐 너는 북중로 너는 뭐 한미일 뭐 너는 뭐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세대는 그래도 뭐 생각이 다르더라도 만나서 이런 기본적인 컨센서스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좀 다시 이제 트럼프 정부 때로 좀 돌아와 보면 네네. 사실 트럼프 2기 같은 경우는 네네. 1기에 비해서 좀 예측되는 과정들이 네네. 더 빠르게 그렇죠. 그리고 더 네네. 파괴적으로 과감하게 이런 하죠. 패권 구조를 바꾸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동맹국들에게도 이런 변화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비용들을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이 청구는 확실히 예상할 수 있는데 청구를 할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얼마를 어느 측면에 할 건지 어느 시기에 할 건지 이런 전술적인 측면들이 예측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르게 말하면 이거는 빨리 예측하지 못할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고지서를 받아들게 되고 빨리 결정을 내려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한숨이 막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가장 지금 이제 한덕수 대행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 좀 정치적 아직 리스크가 확실히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공백이 너무 크죠. 공백이 크고 그래서 지금 잘 대비가 열심히 다들 정말 필드에 뛰고 계실 겁니다. 지금 외교부랑 산자부랑 이런 분들을 정말 지금 야근하시면서 이걸 어떻게 협상할 때 어떤 플랜을 가지고 나올지 이런 걸 하실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근데 그게 또 어렵다고 보는 게 네. 이게 그냥 실무자가 네네네. 우리나라가 줄 수 있는 무엇을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이게 헤드가 해야 돼요. 헤드가 이게 해야죠. 대통령 차원에서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미국 중심의 패권을 만들기 위한 시기로 접어들었는데 우리는 리더십 공백 상태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네네, 이 그렇죠. 재편 과정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뭐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제 인태 지역의 동맹국들을 방문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또 안 오셨거든요. 일본 가고 필리핀 가신 걸로 알고 있고. 와, 일본, 필리핀 갔는데 그 가까운 한국을 안 왔단 말이에요. 왜냐면 리더십이 지금 그러니까 없으니까, 뭐 그건 만날 사람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그 당시에는 장관도 대행이었을 겁니다. 국방장관도 카운터파트로 그러네요. 대행이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다 대행이네. 그래서 대화의 매체가 아예 없는 상태. 의사결정권자가 없는 그쵸. 상황이네요. 그래서 좀 애매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좀 이걸 확실히 끝난 다음에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좀 사실은 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예측 불가능성도 있고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때리기에 사실 집중을 그쵸, 하는 그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 10년 전, 20년 전 자서전에서도 보면은 중국부터 할 말을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은 그건 다 공감대 가지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그거를 풀어나갈 것이냐에 대한 건 차이가 있는 건데 지금은 좀 힘듭니다. 근데 저희가 5대 협상국에 들어가서 한국에 이제 관세 협상도 하고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협상은 잘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길게 관세를 못 때릴 저는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기간을 왜냐면 사실은 그거는 미국 경제에도 좀 타격을 입고 아무래도 요즘 의회 제가 좀 공화당 친구들한테 좀 물어보면은 좀 아무래도 조금 관세 문제에 있어서는 좀 너무 성급한 게 아니라는 공화당 의원들의 내부 분위기는 있습니다. 말을 못할 뿐이지. 미국 경제 때문에. 미국 경제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동맹국가의 어떤 관계성 때문에. 네, 관계성도 있고 사실 최근에 좀 그 Foreign Affairs라는 미국 외교 전문지의 그 커트 캠벨 바이든 정부 때 국무부 장관 했고 러시 도시라는 이제 교수님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님이 쓰신 그 중국에 대한 동맹에 대한 그 글이 있었습니다. 그 며칠 전에 나왔는데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미국의 전략적 우위는 중국에 있어서 동맹국이다. 동맹국이다. 그러니까 동맹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 그거는 사실 민주당과 공화당 둘 다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 일본하고 한국은 조선업이 협력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공급망, 글로벌 이런 것들을 나가는 건데. 그래서 트럼프도 사실은 이게 좀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공화당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145% 관세 때리는 거는 일단은 지지를 하지만 이게 만약에 지금 유예되고 있던 어떤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확대가 되면은 또 길어지면은 분명히 저는 의회에서도 좀 견제 목소리가 이미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관세 전쟁을 오래 끌고 가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관세 전쟁 자체의 어떤 길게 가냐 짧게 가냐도 있겠지만 사실 더 전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 공급망 재편을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세계 공장으로서의 중국의 이제 제조업을 맡겼던 부분들을 뭐 이제 점점 이제 그렇죠. 안쪽으로 이제 오게 하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어떤 생산적 우위 부분들도 재편을 하겠다라고 좀 선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이런 역할을 선제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걸 좀 주고 네네. 반대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건 선제적으로 먼저 받아오고 그렇죠. 뭘 네. 받아올 거고 뭘 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그렇죠. 사실은 다른 나라가 다 제가 먼저 했어. 제가 먼저 뭐 이거 할래요. 저 이거 할래요. 하고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나 이거 하고 싶었는데 끝났는데 코리아 수고하고 좋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죠. 이런 상황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교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다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먹고 사는 문제인 게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 계속되면 사실 요즘 한국에서 많이 주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대만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 대만에 지금 최근에 뭐 중국이 포위 작전도 계속 하고 있고 뭐 6개월에 침공한다는 설도 돌고 있고 정말 사실은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대만 이슈에 집중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일본도 그렇고 근데 과연 한국 정치권이나 이런 분들이 대만 문제에서 그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냐는 저는 모르겠어요. 뭐 정부 분들은 미리 뭐 외교부나 이런 데 가이드라인은 있으실 텐데 안보에 대한 기본적인 학계는 당연히 더 전문성이 있으신데 정치권 이런 걸 좀 대비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약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대만에서 이슈가 5년 안에 생기면은 뭐 수출의 몇십 프로가 막히고 수출 수입의 몇십 프로가 막히고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좀 측면에서 좀 외교를 넓게 봐야 되는데 한국은 항상 뭐 친일이냐 반일이냐 그렇죠. 친중이냐 반중이냐 너 뭐 뭐냐 친미냐 반미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프레임의 전쟁 그러니까 외교 안보에 있어서 뭐 진보 보수 정치권에서 이런 프레임들로 전쟁해오는 거는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네. 이 프레임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의 분열된 모습을 보면 어떤 지역 감정 그렇죠. 요 정도 지금 느낌이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거였지만 그렇죠. 그런 느낌인데 거기서 해소된 게 아니라 심화됐죠. 더 심화됐죠. 심화돼서 예. 성별이 쪼개지고 남녀가 세대가 남녀가 쪼개지고 세대가 세대가 쪼개지고 정권이 쪼개지고 그 정권마다 네. 뭔가 진실이 아니어도 진실이 아니라 그 프레임적으로라도 밀어붙이죠. 특정 국가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이 있으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외교를 성실하게 믿음직하게 수행하려면 양당이 공동으로 최소한 동의하는 국가 안보 전략이나 외교적인 어떤 스탠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100% 동의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의회에 있을 때 네. 자꾸 미국 얘기실 들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 틱톡 금지법이라는 게 통과를 했습니다. 물론 그게 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좀 바뀌긴 했지만 틱톡이 중국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모 회사가 중국 공산당과 연관돼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정보처에서 나와서 그때 항상 공화당 민주당 대립할 때였거든요. 작년 4월쯤이었는데 3월 4월쯤이었는데 둘이 싸울 때였는데 이 문제를 딱 이제 미중경쟁위원회에서 다루고 이거를 이제 통과를 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당시 민주당 공화당 지도부가 바로 만나서 거의 급하게 통과시켰습니다. 빨리빨리. 싸우고 있는 와중에도 네. 이 이슈를 위해서 모여서 바로 통과시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중국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 대다수가 동의하거든요. 컨센서스가. 일단은 중국의 이런 억제를 막아야 된다라는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틱톡 금지법 할 때도 완전 대척점에 있는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이나 뭐 보수의 공화당의 또 중진 뭐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이나 뭐 하원의원 이런 사람들도 다 똑같은 말했거든요. 이거는 전략이다.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고 느꼈던 점은 한국 정치권은 이런 이슈가 터지면은 100% 또 갈라집니다. 두 개로 갈라지죠. 네,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적어도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이거는 적어도 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나마 전 이번에 그걸 보여줬던 게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인 것 같습니다. 국회에. 그나마. 그거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각자 발의를 했지만 궁극적으로 타협을 해서 통과시켰죠. 바로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저는 그건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런 거를 넘어서서 좀 어떤 대만이나 미국이나 어떤 특정 큰 이슈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합의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대화하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플랫폼도 없고 대화 자체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사실은 뭐 요즘 정치권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고 옛날에는 뭐 여기 싸우고도 술 한 잔, 소주 한 잔 했는데 뭐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졌다. 저는 그런 것도 문제를 생각. 그 말 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의원들끼리의 소통 자체가 지금 부재하다는 거니까.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심각해질 거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대만 전쟁이나 뭐나 결국은 이제 중국이 하는 행보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 거야? 라는 질문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옛날에는 전략적으로 좀 모호성을 띠면서 그렇죠. 네.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안미경중. 같이 하고 뭐, 뭐 안미경중. 경제적으로는 네. 중국과 같이 하는 이런 스탠스가 가능했는데 사실 이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더 가고 그래요.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네. 너네는 어떤 스탠스야? 네. 결정해. 라는 어떤 그런 순간이- 결정의 순간이 올 텐데 중기님 보시기에는 이런 결정의 순간에 우리가 답을 내려면 합의된 뭔가가 있거나 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가장 걱정인 게 이 양극화가 가장 부작용으로 크게 만들어낸 것 중 하나가 이 모호성. 항상 싸우기만 하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 이젠 체화돼 버렸어요. 국민들한테도 유권자들한테도 정치권에게도 너무 당연한 게 돼버려서. 근데 외교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보면 뭐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죠. 뭐 식민 지배 받았고 전쟁 그렇죠. 났었고 나라도 뺏겨봤기 때문에 아까 미국 틱톡 말씀하셨는데 이게 안보의식의 차이거든요. 국가 지도부도 그렇고 유권자들도 그렇고 나라를 잃어본 그렇죠. 대한민국이 이 아까 경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더 걱정되는 게 이 역사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터져요. 뭐 트럼프도 똑같은 케이스인데 보통 역사학계에서 제가 졸업 전에 배웠던 게 아무리 세계적인 기류가 있다 해도 그 결정권자 한 명이 결정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성장 배경부터 그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고 그 사람 성향이 어떤지를 파악해서 나올 수 있는 최악의 경우의 수를 판단해서 국가의 지도부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는 게 1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 지도부는 이 여러 고초를 겪었던 한반도에서 네. 양안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북한 이슈도 그렇고 러시아 이슈도 그렇고 전 세계가 요동칠 텐데 경제 이슈도 물론 직격타로 제일 국민분들이 체감을 많이 하시겠지만 또 100년 전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쵸.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국가 지도부나 유권자들이나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대비하느냐라고 여쭤봤을 때는 사실 많이 시급하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이야말로 정말 그러니까 국내 정치에 준하게 이 외교적인 문제들이 점점 더 대두되고 있는 것 같고 옛날에 우리나라가 한한령을 당했잖아요 중국에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경제적인 지표들이 정말 많이 이제 네. 꼬꾸라졌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우리에게 한한령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미국이 선택해라고 했을 때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중단하거나 혹은 우리의 제재에 참여해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제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만큼 대신에 그 어떤 경제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다른 방안이나 뭐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가? 저는 이런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미중 경쟁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전략 경쟁 그쵸, 문제고 맞아요.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사이에 좀 껴있지만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한국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나라고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단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중국하고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저희가 뭐 한미일 협력도 있고 그다음에 뭐 유럽 국가들 아니면 글로벌 사우스들하고 저변을 확대해서 좀 같이 연대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경제 제재나 뭐 어떤 그런 액션을 취해도 좀 어떤 연대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 이게 제재를 때린다 그래서 저희가 뭐 어떻게 피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못 피하죠. 맞대응하거나 어떻게 피해. 맞대응하거나 이게 사실은 저희도 리스크를 당연히 감수해야 되고요. 그렇죠. 어느 정도 리스크 네. 무조건 감수. 감수해야 되고 다른 국가들도 다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더 상상력을 넓혀야 된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기적인 지금 이런 대응도 중요하지만 미중 패권 경쟁이 장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장기가 될 수 이거는 있죠. 장기가 될 수도 맞아요. 있다는 인식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투자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민주 법치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잖아요. 인권. 그래서 그런 걸 기반으로 하는 어떤 자유 국제주의 국제 질서 안에 어떤 새로운 기금, 파운데이션 재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기금을 만들고 아우를 수 있는. 왜냐하면 사실 한국의 그동안의 뭐 인권 단체, 협력 단체, 민주 단체 이런들이 미국의 민주주의 진흥재단 (NED라는) 곳에 펀딩에 다 기대 왔거든요. 근데 이 NED가 이번 트럼프가 폐사를 거의 사실상 선언을 지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있는 다른 인권 단체들 이런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럴 때 한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좀 이렇게 좀 생각 있는 좀 선도 국가들이 주도적으로 특히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런 걸 해서 전략적으로 하는 거죠. 전략적으로 민주 인권 법치의 가치를 좀 보존하고 우리가 좀 앞장서 그런 데서 얘기를 하면은 저희는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도 보여준 나라 아니겠습니까? 회복성도. 또 오히려 이렇게 위기의 시기에 네. 이렇게 미국 정권 교체로 인해서 공백이 난 부분들을 그렇죠. 한국이 좀 선도적으로 좀 이제 리딩해 보는 그럴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지금 그런 수준으로 지금 챙길 수 있는 이런 논의가 안 되고 아예 안 되고 상황 있죠. 자체가 네. 지금 아니지 않나. 좀 논의가 안 그런 생각이 되고 드네요. 있죠. 저희가 그래서 얘기해봤자 근데 저는 그래서 오늘 지금 들으며 느낀 게 이런 의견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많이 생각이 드는 거는 결국 이 트럼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양당이 연결돼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합의된 컨센서스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또 미국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패권이 바뀌더라도 굉장히 많은 나라들과 협력해가면서 살아야 될 수밖에 운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장기적 안목을 바라보고 외국에 이제 나가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도 하고 또 반대로 우리나라와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외국의 대학생들에게도 좀 투자도 하고 좀 장기적 안목을 좀 가져가면서 정말로 외교 선진국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러려면은 우리가 좀 어떤 식의 좀 준비들을 좀 해나가야 될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 주셨는데 계속 어려운 질문을 주신다고. 이게 너무 외교가 어려워요 요즘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워요. 그만큼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게 시청자 여러분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일단 이준우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신 거는 최대한 완충제를 탄탄하게 쌓아가면서 결국에는 누군가는 그 당시에 리더십을 잡고 있는 사람이 과감하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때네요. 네, 우리나라의 어떤 굉장히 다급하게 다가오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전략적 판단으로 국익을 최우선하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 필요한 때네요.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 리더십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걸 또 비판하면서 서로 물고 뜯고 하면 대한민국의 국익만 깎아 내려져 간다.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IMF 때 금모으기 운동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하나로 힘을 모아서 국익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하나 되고 정치권이 하나 되는 모습을 연결되고 대화 좀 하고 네. 우리처럼
술도 한 잔씩 그렇죠. 여약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약께서 해야 되는데 모셔가지고.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네. 물론 이제 어떤 분들께서는 저런 서로가 저런 애들이랑 어떻게 이 큰 담론을 하냐, 저런 몹쓸 놈들이랑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끼리 지금 싸우면서 할 정도로 여유로운 시기가 아니다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그래서 그쵸.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느낀 거는 결국 이 외교 역량을 기르는 거, 그리고 실시간 외교를 대응하는 거, 그리고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다 결국 연결돼 있어야 된다. 우리가 너무 단절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외교가 지금 우리 단절된 사회의 어떤 축소판처럼 그렇죠.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당 간의 초당적 협력 없이는 그렇죠. 뭐 국가 전략이 어디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양 당이 우리 국민들이 뽑아놓은 대표들인데 그렇죠. 그들의 합의 없이 어떻게 국가라는 그렇죠. 하나의 전략이 있을 수 있을까? 특히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 말씀만 더 붙이자면은 네. 국회가 저는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과감히 말씀드리면은 좋습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잖아요. 왜냐면 뭐 그거는 여야 문제가 아니고요. 안보 외교 안보는 국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 안보 전략이나 핵 전략을 보면은 의회가 그것도 같이 그걸 보고하게 돼 있어요. 행정부가. 물론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지만은 또 미국 의회도 뭐 전략 준비 태세 검토위원회라든가 핵 검토위원회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초당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의회 차원에서의 외교에 대한 중장기적 플랫폼도 만들고 전문가 뭐 다 전문가인 게 뭐 단순히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그냥 단순하게 발탁하면 되는 과감하게. 맞아. 그래서 초당적으로 모여서 정기적으로 토론하고 결과물 만들고 그걸 외통위에 보고해서 통과시키고 이런 식으로 좀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의회 시스템부터 바꿔야 된다. 저는 보좌진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의회 외교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바꿀 게 너무 많아요. 저 한마디만 더 붙여도 될까요? 그럼요. 오늘 주제가 청년이잖아요. 근데 사실 과감하게 오늘 말씀 주제는 외교. 외교 그러니까 청년들이 요즘 말하는 것들의 요즘 것들의 외교. 요즘 외교. 자, 그래서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시청자분들이나 청년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게 말로만 한다고 되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못 하시겠으면 청년들이 직접 나서서 해야 된다. 이건 직접 뚫을 수밖에 없다. 아까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안 비켜주는 거다. 기득권을 지키려 하는 거다. 그렇다면 격동기의 대한민국은 늘 청년들이 앞장서서 직접 바꿨습니다. 이게 만약에 모여서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 비현실적인 얘기한다, 이상적인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청년들이 나서서 직접 바꾸고 또 진정 나라를 생각하시는 정치권에 있으시는 원로분들은 청년들에게 과감히 투자해 주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들으며 느낀 게 이거는 어떤 편견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청년 우리나라에서 밖으로 나간 청년들이 네트워킹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자체를 청년분에게 맡겨보면 어떨까? 직접.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씩 좀 만들어가는 시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보기에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장관을 청년에게 준다는 건 굉장한 결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실무 단위에서 그럼요. 청년분이 직접 들어가서 일을 경험해보고 내가 직접 외교적인 것들을 만들어보고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면서 대외적 점점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경험을 해주면 그거가 사실은 우리 외교의 어떤 선진화를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하는 부분이 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요즘 것들의 외교 문제도 나누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 엄혹한 현실과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이걸 생각할수록 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데 공백이라는 것도 너무 힘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공백이 생긴 것도 너무 힘든 것 같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한 것들 그리고 외교적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숙고할 수 있는 그런 담론의 장이 좀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두 대표님들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너무 유익했습니다. 저 이렇게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이렇게 스피크업 할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이 사실 잘 없거든요. 근데 이런 방송을 통해서 좀 저희가 되게 힘든 분야지만 좀 목소리를 좀 위에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청년들이 단순히 쓰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캠프에서도 뭐 청년 뭐 외교 자문단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외교 자문단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서 전문성을 더 있는 분들 많이 영입을 해서 과감하게 정부나 의회나 국회나 이런 데서 배치를 해서
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러기 위해서는 좀 많은 기성세대 분들이 도와주셔야 된다. 과감히 투자하셔야 된다. 깨어 계시는 우리 선배 세대 분들과 저희가 사실은 바꿔 나가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로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또 하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자리를 청년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는 보수와 진보가 있고 그 안에 중도가 있으며 중도는 승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매모호하게 가운데 이슈를 말한다고 해서 중도가 아니라 청년들은 보수와 진보를 둘 다 아우르면서 시대적인 변화에 새로운 어젠다를 던질 수 있는 아예 새로운 영역, 새로운 어젠다를 개척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기존에 있던 양극화 체제의 부작용들에 편승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거기서 가져올 수 있는 가치들을 융합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청년들이 조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맞는 말씀이세요. 너무 사실은 중요한 말씀. 이렇게 하려면 사실 이제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혼자 못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좀 모여야 되고 또 이런 얘기 더 자주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을 다시 만드는 세상이라는 단체와 지금 같이 해서 이제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만드는 세상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함께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을 사실 다시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국가도 다시 세워야 되고 이런 부족한 기회들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저출생도 해결해야 되고 주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근데 이런 얘기를 혼자 하면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드는 세상이라는 시민 참여 정책 플랫폼에 오셔서 같이 또 얘기도 나누시고 이런 얘기 나눈 것들을 모아서 저희 방송에도 얘기하고 저희 오늘 나눈 이 외교 얘기도 방송 끝나고 다시 취합해서 정말로 정치권으로 전달하는 일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애정과 관심 가지고 저희 오늘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 첫 방송했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보시다시피 프로 방송인이 아니어서 부족한 부분 많이 있었겠지만 다음 방송에는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올 거 약속드리면서 밑에 나가는 다시 만드는 세상 다만세 저기 그 유튜브 채널도 있거든요. 그 뉴스 토마토도 좋지만 뉴스 토마토 구독도 누르고 다만세 구독도 누르고 다음 방송에서는 더욱더 알차고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